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인성 고문님 모시고 광복절 특집 2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문님. 자,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요. 네. 독일하고 프랑스, 독일이 앙숙이던 이웃나라 프랑스를 네. 무력으로 점령해서 네. 해방될 때까지 45년에 그때 3월 달입니까? 독일이 망할 때까지 네. 물론 해방은 그보다 조금 일찍 됐습니다만은 44년에 파리는 해방됐습니다만은 프랑스 전역이 완전 해방은 2차 대전이 이제 끝날 무렵에 거의 됐을 건데 그때 보면 독일하고 프랑스는 상호 엄청난 희생을 겪었습니다. 징용도 많았어요. 독일군이 프랑스 사람들 데려가 징용도 많이 시켰어요. 자, 그랬는데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는 EU를 만들어가 쌍벽을 이루는 그 주체로서 되고 또 프랑스가 독일의 동독, 서독 통일을 또 인정해 줬어요. 또 잘 지내요. 자, 뭐 이탈리아도 당시에 독일 편에 일본하고 같이 붙어 있었지만은 이탈리아는 사실은 전범 국가도 아닌 것처럼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자, 그렇게 보면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관계가 지금 해방이 되고 77년이 지났는데 77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한일 관계, 현안, 반일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또 일본하고 한국의 총리나 장관들이 만나면 악수도 잘 안 하고 서먹서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보수 정권 때도 그러고 좌파 정권 때도 그러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프레임이 됐습니다. 반일이. 맞습니다. 자, 고문은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참 먼저 이 반일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큰 비극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원수처럼 내다보고 있지만 사실상 또 일본의 원수는 미국입니다. 미국한테 원자탄 2방을 맞고 일본이 완전히 패망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1945년도에 일본이 패망을 해놓고 5년 후인 1950년도에 미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 원수하고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일본이 열강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원수이지만은 그 강대국하고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을 때 우리도 살아나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과 동맹을 맺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자 폭탄을 자기 나라에 터뜨린 나라고. 그러면은 우리도 철천지 원수는 아닙니다, 일본이. 어떻게 보면 미일 간에는 서만화 점령할 때마다 몇만 명씩 죽은 철천지 원수죠. 서로가 피를 엄청나게 봤죠. 그렇지만 한국은 일본하고 피를 그렇게 볼만한 상호 간에 전쟁을 크게 치른 것도 없어요. 물론 희생은 있었지만요. 그래서 그 철천지 원수지간은 아닌데도 지금까지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품고 있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들이 아니다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삼각동맹을 이뤄가지고 세계 열강 속에서 우리가 우뚝 서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저력이 있는 국가인데 지금 계속 반일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종북주의자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 정권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 위안부 문제가 현안인 것처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위안부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 80년대에 이 주사파 학생운동이 퍼지면서 그 중에 일부가 이 위안부 문제를 파고들어서 핵심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부풀리면서 반일운동의 거점을 위안부 운동처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반일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일본과의 그 위안부 문제를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일 협정 때 위안부 문제가 빠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협정을 일본과 맺어서 위안부 문제 10억 엔을 대한민국 정부에 주고 위안부들 보상을 해서 주고 한일 협정을 다시 맺었어요. 위안부 문제는. 그랬는데 그 협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없었죠. 위안부 문제는 한일 협정 기본 협정을 하던 65년 무렵에는 상호 간에 그 논쟁에 한국 쪽도 그 문제를 제기 안 했고 일본도 그 문제를 제기 안 하니까 답 안 한 거고 징용은 그때 분명히 들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는 한일 협정에서 빠졌다가 80년대 말부터 이제 새로 등장한 이슈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정신대 해가지고 나중에 위안부.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위안부 문제를 별도로 매듭짓기 위해서 일본에는 돈의 액수에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한일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통해서 해결을 가고자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박근혜 정권이 지금 탄핵으로 무너졌잖아요. 그 예, 직후에. 그러면서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그 문정권에서 이제 그 일방적 파기를 했죠. 일방적 파기를 했죠.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위안부들이 그 1억 원씩 보상을 받은 분이 66명이나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네요. 많이 받아갔죠. 그랬는데 이것을 반일 프레임으로 엮기 위해서 위안부 문제를 파기하지 않았나 난 그런 네.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위안부 문제 파기한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 이 징용 문제를 완전히 한일 간의 새로운 쟁점으로 만들어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만든 계기가 어떻게 돼? 어디에서 시작? 그때도 이제 보수 정권 때 그 반일주의자들을 소위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돕겠다는 미사 요구를 사용해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징용자들에게 이제 보상을 해달라고 계속 뭐 이야기들은 있었지만 그게 큰 어떤 사회적 문제로는 제기 안 되고 계속 진행되어 왔던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소송을 그렇게 했어도 징용자 손을 들어주게 되면 일본과 관계를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계속 끌고 나왔었죠. 그러면 정부가 그것을 일찌감치 징용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주려고 했었으면 될 텐데 정부에서도 그것을 안 해주려고 일본에다가 삐직삐직 밀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에 와서는 그것이 호재가 된 거거든요. 차라리 보수 정권에서 그 징용 문제에 대해서 먼저 과거에 이 한일 협정에서 그것이 이제 간단하게 리뷰하자면 들어있었고 일본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측이 요구해서 세세하게 누구한테 얼마 보상한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한국 정부에 준다. 그리고 한국은 받아서 우리가 보상해 주겠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일단 받았어요. 일본에서 분명히 우리가 직접 주겠다는 이야기도 했죠. 개별적으로 일본에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 징용 문제는 끝났지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옳은 방향을 선택했는데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두 쪽밖에 없는 그런 정부가 그때 이제 이 박정희 군사정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어쨌든 뭐 경제 개발에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안 줬죠. 일체 안 줬죠. 지금 그래서 닦아 쓴 겁니다. 지금 제가 한일회담 문건을 여기 중요한 부분을 다 발췌해서 기록했던 타자로 친 문건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 나오는데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본 정부가 이제 징용자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일본 정부가 그때 당시에는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 국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내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일본 국내법에 보상법이 있으니까. 일본은 국내에서도 자국에서 징용, 일본인도 징용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도 징용을 갖고 일본도 징용을 갖지만 일본 법에 의하면 당시에 식민지 조선은 일본 사람이었다라고 일본 하기 국민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있는 규정에 따라 보상해주겠다. 그 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제는 우리 국민이다. 그러니 우리 정부가 받아서 개개인에게 줄 테니까 내놔라. 이렇게 이제 협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보면 당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거기 그래서 큰 돈 처음에 얼마입니까? 3억 불이니까 3억 불이면 무상 3억 불. 그 무상 3억 불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고 그 다음에 차관이 2억 5천 불이 있었습니까? 2억 불이에요. 2억 불입니까? 그리고 이제 상업 차관이 별도로 또 3억 불. 3억 불이니까 그러니까 당시 한국으로서는 돈이라고는 없었는데 그 돈은 당시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요즘 그 1억 불, 2억 불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때 3억 불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1년 살림을 할 돈이었답니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한 600조쯤 되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한국의 예산 1년 예산이 3억 불이 안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받아서 당시 정권은 경제 개발을 하는 중추적인데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뭐 경북 고속도로를 닦겠다. 또 뭐 포화 제철을 만들겠다. 또 뭐 농협을 만들겠다. 뭐 한전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계획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런 걸 만들 돈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돈을 거기에 투자를 했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른 식민지에서 해방된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일본이나 뭐 베트남이나 뭐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좀 받은 나라들이 있지요. 근데 그 중에 그나마 가장 이걸 갖다가
깔끔하게 그래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좀 안 떼먹고 쓴 건 한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서 요 문제를 쓰는 부분에서 지금 그 책이 어디로 사용했는가 책이 있죠? 예, 예, 예. 사용 내역에 대한 책이. 청구권 자금 백서. 예, 그래서 예, 정부가 당시에 이 돈을 가지고 권력자 몇 명이 나눠 먹은 게 아니라 예. 어디 사용했다라는 걸 예, 당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 박정희 정권의 경제를 책임졌던 경제기획원에서 예. 저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물론 이 돈도 일부는 뭐 어떻게 먹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오늘날 한국 경제의 기반이 되는 분야에 사용을 했다는 거죠.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징용자들에 대한 보상은 없어져 버린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가 가운데 서서 일제 징용간 사람들의 보상비를 일본이 직접 주겠다는데 아니다, 우리 국가가 책임지고 주겠다라고 해서 목돈을 받아서 한국 발전에 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 정부하고 한일 이제 협정을 해서 네. 국교를 정상화하는, 그전에는 뭐 서로 간에 나라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본 입장은 뭐 그런데 아니 우리가 끝까지 직접 주겠다 할 수도 그렇죠. 없었겠어요. 예, 예. 그 미국에서 계속 압력이 미국에서는 빨리 해결하라고 예. 박정희 정권에다가 압력을 예, 넣고 예. 있었고, 박 정권의 또 안보는 경제는 또 미국이 상당한 부분 책임지고 있었고, 예. 그러니까 박 정권도 그리 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서로가 그때 가장 편한 방법으로 끝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이제 언제 이 문제가 이제 다시 등장해서 대상이 요구가 됐나요? 문제는 이제 한일 협정을 맺을 때 지금 우리 징용자 문제가 뚜렷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은, 좀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전승국으로 그 지위를 못 갖게 됩니다. 그렇죠. 한국은 그냥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예, 자동적으로 해방이 된 거지. 예. 식민지에서. 예. 한국이 일본의 승리 전성국인 미국과 같은 입장에서 항복을 받은 게 아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전승국이었다면은 이제 피해국으로서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성격으로 돈을 받아올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알아서 배려해준 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매모호하게 경제협력 자금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표현이. 지금도 정부가 계속 경제협력 자금이라고 예. 하는데요. 사실상은 경제협력 자금은 명확하게 2억 불입니다. 2억 불이 경제협력 자금이고 유상자금이 3억 불은 그것이 곧 바로 피해자의 보상금이라는 것이 여기 저 한일회담 내용을 보면 다 나오게 돼요. 예, 그건 제가 다 읽어봤고 또 예.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한 3년 전에 고모님하고 저하고 예, 방송에서 자료를 다 넣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오늘날 한일 관계에 다시 문정권이 뒤틀어가지고 예. 부각시킨 것이 징용자 예. 배상에 대한 것을 예. 이 당시 대법원이 판결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시죠. 예, 2018년 10월 30일 날 지금 현재 김명수 현재 대법원장으로 있는 이 김명수가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을 1억씩 주라고 일본 기업에게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그때 이제 재판을 신청한 분이 몇 분입니까? 한 300명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시민한테 내라고 일본 기업을. 처음은 소송은 한 7명이었는데 늘어나서 이제 한 300명으로. 근데 그게 참 그 악질적인 게 차라리 재판부가 기업이 개인으로 징용을 한 게 아니라 네. 일본 정부가 징용을 했고 네. 기업에 배당을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고 차라리 판결을 내렸더라면 네. 한일 간에 뭐 정부 대 정부의 문제로 남을 건데 기업을 넣어버림으로써 이게 좌파 세력들이 굉장히 머리를 썼다고 봐요. 그것이 이제 이 한일 협정 내용이 예. 일본 정부에게 어떠한 그 국민도 일본에게 어떤 청구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딱 명시를 해버려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명시가 이제 우리나라 헌법 제6조 1항에 보면은 국제 간에 맺은 조약도 국내법이나 같은 효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게는 그것을 못하니까 애매하게 기업에게, 일본 기업에게 프레임을 건 거죠. 그럼 진짜 양심적인 정부였다면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예. 서로 간에 다시 그러니까 불가역적으로 예, 또 제기할 수는 없다. 예, 예. 이렇게 명시되어가 있다면 정상적인 재판부라면 그때 보상을 정부가 해줬어야 돼. 예. 한국 정부가 보상을 하지 않고 예. 그 돈을 닦아 썼다. 예. 뭐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 하더라도 닦아 썼다. 예. 그렇다면 법률적인 판단으로 보자면 이걸 보상해 줘야 될 주체는 한국 정부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 징용자 배상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면 차라리 깔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반일로 몰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소송하는 쪽에 그 300분 쪽에서 변호인 이런 사람들도 조금 그런 게 섞여 있었습니까? 민변이나 이런 쪽에? 대한변협에 이제 속에 있는데요. 예. 그 사람들이 반일 프레임으로 계속 일본의 좀 호의적인 얘기를 하면은 토착 애구라고 하고 내가 잘 아는 이제 그 최모 변호사 있습니다만은 일제 피해자 뭐 인권위원장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변협에 소송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계속 정부의 입장만 해서 일제 피해자 돈을 뭐 이제 받아온 사실 없다. 김명수도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요. 한일 협정이 1965년 6월 22일 날 맺어졌습니다. 근데 23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대국민 담화하는 내용에 보면은요, 민족적 혈체라고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요. 그러면 그 혈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강제징용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피를 많이 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족적 혈체라는 얘기가 나왔고, 포항제철을 이루겠던 박태준 회장도 그 선조의 피의 대가, 이것은 강제징용자 아니고는 피의 대가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일제 당시 말기에 국민들 일부가 희생당하는 그 대가로 이 돈이 생겼다라는 부분들을 그분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맹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기 저 청북도 자금 백서 여기 42쪽에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민족적 혈체라는 것을 그러니까 즉 문서로 남겼다면 그걸 굳이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다만 정부로서는 그 당시에 그 돈을 나눠서 쓰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필요한 경제 개발에 쓰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던 거고요. 그러면 그때는 어려워서 그렇게 결정했다지만 이제 나라가 그걸 갖다가 보상해 줄 만한 경제 상황이 되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이 법원의 판결이 그런 분들이 오면 이거 국제법이나 국내법의 여러 가지 관계, 조약 등을 감안을 하면 공연한 시비가 걸릴 수 있는 논란을 야기시키는 것보다 일본하고의 안 그래도 예민한데 또 새로운 논란을 가지고 한일 관계를 다시 전면 부정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한국 정부가 보상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런 판결을 내렸더라면 깔끔하게 우리 내부에서의 보상으로 진행되면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 기업에다가 한국에 있는 당시 일본에 지금 현존하는 전범 기업 중에서 한국에 있는 회사들 거기에 지금 압류를 걸었죠. 주식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지금 현 시점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그것을 대의변제라는 명목으로 일본 기업의 재산을 압류해 놓은 것을 지금 현금화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내렸거든요. 내렸죠. 그래서 그걸 현금화 해버리게 되면 이제 한일 관계는 완전히 그러니까 끝이 돼버리거든요. 다른 나라에 진출해 있는 자기 기업의 재산을 과거의 역사적인 문제를 걸어서 시비를 걸어가 그 회사의 주식을 임의로 압류해서 처분했다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일본 입장에서는 그 개인 기업의 활동의 자유를 한국이 침해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건 끝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김명수 판결 이후에 이것 때문에 한일 간의 그 소재를 둘러싼 지소미아 파기까지 막 엄청났죠. 그것도 생기고 또 지소미아 파기도 되고 한일 관계가 문정권 하에서 끝을 봐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불씨를 갖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잘못해서 한국에 진출한 일본 당시 전범 역할을 했던 미쓰비시 등의 기업에 이 주식을 갖다가 압류를 해서 현금화를 판결을 내므로써 일본은 자기들의 기업이 부당한 침해를 받고 또 과거에 합의했던 국제 간의 역사를 한국이 또 반복 제기해서 정부 방조하에 사법부가 동조해서 시비를 걸어왔다라고 보고 뭐 지소미아 파기 또 뭐 한일 간의 이 소재 수출 금지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국 같은 애들이 죽창 들고 싸워야 된다는 이 반일을 굉장히 활용을 해서 끌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국의 주사파들이 반일을 하는 거는 결국 한미일이 거의 동맹이 돼서 군사적으로도 하나가 되어가 북한이나 중국에 대응을 하면 굉장히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바로 맞습니다. 그걸 막으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입니다. 그래서 실은 노무현 정권에서도 민간 공동위원회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용의 처리를 위한 노무현 정권에서 민간 공동위원회를 만드는 적이 있고 거기에 위원으로 정부 측 위원으로 문재인이가 들어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일본에게다 보상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에게만 2천만 원씩 위로금을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사망한 유족. 예. 그랬는데 이제 새롭게 이제 살아있는 징용자들도 나도 피해자니까 이제 달라고 하니까 그 일본 기업하고 그렇게 이제 소송이 돼서 이런 단계였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도저히 이것을 그 일본 기업의 재산을 갖다 현금화해가지고 위로금을 지급했을 때 한일 간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서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의변제라고 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주고 일본하고 협상해서 일본에서 받아오는 그런 방법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에서 그것까지도 노해버렸거든요. 강하게. 어쨌든 법률 자체를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면서 돈을 주는 부분에서 그렇게 이 꼼수를 쓰자 하니까 일본에서는 그걸 노해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그 징용자 피해자들을 돕겠다고 한 그 반일주의자들 정말 대표적인 것이 민족문제연구소. 그 대부분 그 친부 주사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죠. 그들이 우리는 대의변제로 해주는 것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현금화해라. 소송의 본질이 돈을 받는 게 본질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한일 간이 수습할 수 없는 단계로 가서 깨지고 그럼으로써 한일 간에 그 미국을 중심에 놓고 동맹이 만들어지는 것을 깨기 위한 저는 일종의 북한의 뒤에 사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피해자들이 각성을 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반일한다고 해서 일제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반일한다고 해서 우리 피해자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저렇게 일본 기업에 압류된 것을 현금화하라고 하는 그 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미 한일 관계를 완전히 악화일로 해서 북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제 피해자들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반일주의자들이 우리 문제 절대 해결 못합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도와주려고 하는 정북주의자들이라고 나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혁명 21이 공약에 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전면적으로 징용 피해자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이 맞다. 서포 15조에 들어가 있죠. 서포 15조 공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제가 이제 고모님한테 그 좀 든 생각인데 저 대법원의 판결을 저걸 갖다가 유지하는 한은 국가적으로 아마 일본하고 끝이 나버릴 겁니다. 그러면 저 판결의 집행을 유보하면서 또 다른 역사를 생각하는 징용자 가족들이요. 징용 피해자다 현재 살아계신 분이나 그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별도의 소송을 다시 내요. 인정권하에서. 지금 현재 그 정부를 상대로 소송한 그룹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을 정부가 받아서 저거는 유예해놓고 홀딩 시켜놓고 빨리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을 내줘요. 정부 배상이 맞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대법원에서 이 판결에 대해서 파기환송해서 그럼 이런 판결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판결은 현실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파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법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봐서도 이게 맞기 때문에 파기환송해서 다시 재판을 하게 해서 재심을 하는 방향으로 끝내는 그것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고요. 저는 이제 그 정부에다가 바라고 싶은 것은요. 민관공동위원회를 이번에도 만들었거든요. 민관공동위원회가 피해자 문제를 절대 해결 못합니다. 이것은 정부와 피해자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는 길만이 피해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의 서포 15조에 징용자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한일 협정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건 책임지고 문제 해결을 해야만이 됩니다. 이게 뭐 당장에 목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제가 봤을 때 연금 방식으로도 할 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연금 있습니다. 방식으로도 정부가 지불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돼야 하면 어떤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 수준의 범주 하에서 한일 관계를 갖다가 지금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파탄을 내지 않고 또 과거의 역사적 숙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김인성 고모님이 이런 애국심을 가지고 이 종북 세력들이 추진하고 있는 한일 관계의 균열을 파고들려고 하는 그런 이 판결의 결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한일 간의 최고의 현안이 되어 있는 이 문제를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신다. 이걸 이제 국민들이 좀 알아주시고 또 지지를 해주셔야 돼요. 대표님, 제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 6월 23일 날 담화문 내용에
좀 한 구절만 좀 예, 말씀하십시오. 얼마든지 읽으려니까. 하실 말씀이세요. 예. 세계 대세 역행하는 국가 판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불행을 가져오고야 말았는가를 2조 만렵에 우리 민족이 치른 뼈저린 경험이 실증하고 있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적은 국제공산주의 세력입니다. 더욱이 공산주의와 싸워 이기기 위하여서는 과거의 감정을 참고 씻어버리고 우리가 손잡을 수 있고 벗이 될 수 있다면 누구하고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지난 수백 년간 일본과 깊은 원한 속에 살았지만 각박한 국제사회에서 지난날의 감정에만 집착해 있을 수는 없다며 오늘과 내일을 위해 어제의 원수라도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민민족을 위한 현명한 대처다라며 양국은 역사적으로도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같은 자유국가로서 공동운명의 길을 걷고 있다며 정무조인이 이루어진 이 순간에 과거의 구원을 억지로 누르고 그 나라의 국민이 참다운 선림과 우방이 될 수 있고 없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원수였을지만 이제는 자유우방국가가 되었으니까 일본도 우리도 자유우방국가고 일본도 자유우방국가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손잡고 한미일 삼각동맹만이 우리 국민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6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도 이 답안문에 밝혔습니다. 자, 현안은 현안대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법적으로 맞게 해석하고 그래서 이제 이 해결책을 제대로 찾고 또 이 문제에 담겨 있는 친북 세력들의 동맹 훼손 행위도 막자. 이것이 지금 이 문제에 매달려 오신 김인성 고모님의 이 의견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해서요. 지금 일제 징용 문제가 한일 간의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이 우연히 그래 된 게 아니다. 친북 세력들이 집요하게 이제 위안부 문제에 이어서 위안부가 효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던진 카드다. 그래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 말씀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정리해 주시죠.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 여러분들은 반일반이라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들의 꼬리를 따라다니고 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문제를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시금 깨달아야 됩니다. 일본하고 적대시해가지고 우리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결하는 길만이 자유우방국가로서 또 종북 좌파들의 답이 우리 피해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다시 임해야 우리 문제가 해결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광복절 특집으로 김인성 고모님 모시고 1, 2부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